몇 년 전 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고 나는 집과 아르바이트 장소를 오가는 길에 항상 땀을 뻘뻘 흘리곤 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시간이 대체로 늦었기에 종종 집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작은 골목을 지름길 삼아 걸어 다녔다. 그 골목은 낮에는 번화한 길의 일부였으나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물어지는 곳이었다. 주변에 가로등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두웠지만 그 길을 지나면 집에 10분은 일찍 도착할 수 있었다. 내게는 소중한 10분이었다. 어느 늦여름밤 나는 평소처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골목으로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기온이 높은 여름밤이라서 그런 기운이 들기 힘들다고 생각하며 나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뒤쪽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연히 방향이 같은 사람인가 싶었다. 그래서 걸음을 빨리 해보았지만 그 발걸음 소리도 속도를 맞춰 빨라졌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졌다.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 있나? 라는 생각에 뒤를 돌아봤지만 어두운 길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하던 중 골목 중앙 즈음에서 약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낯선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희미하게 보이는 형체는 어떤 여자였다.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하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마치 공포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멈춰섰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그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의 눈은 텅 빈 구멍처럼 캄캄했고 입은 미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희미하게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어떻게든 그 골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골목의 끝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다. 꿈속에서 뛰어도 제자리인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직 그녀의 웃음소리만이 희미하게 내 뒤를 쫓아왔다. 급기야 나는 힘이 다 빠져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렸을 땐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고 나는 골목의 출구에 쓰러져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골목길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 일이 단순한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존재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의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때때로 친구들이 그 골목에 대해 물어보면 나는 단지 이렇게 대답하곤 한다. 말로 설명할 순 없지만 그 길은 무언가 잘못된 장소야. 두 번째 이야기. 고요한 밤 유리마을의 하늘은 별빛으로 반짝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 평온함을 느낄 수 없었다.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오던 전설 때문이었다. 마을에는 유리 한증막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목조 건물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30년 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증막의 주인이었던 박영감은 매우 엄격하고 괴팍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어느 겨울밤 문을 닫고 혼자서 정리하던 중 그는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져 큰 사고를 당했다. 안타깝게도 그를 구해줄 사람이 없었고 그는 그날 밤 차가운 온돌방에서 쓰러져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그 후로 한증막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한증막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 혹은 멀리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게다가 가끔씩 하얀 연기에 휩싸인 박영감의 모습이 한증막 창문에 비친다는 소문도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곳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고 결국 한증막은 폐허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젊은 탐험가 그룹이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다. 서울에서 내려온 학생 5명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고성능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챙겨 한증막으로 향했다. 한증막 탐험 리얼 생중계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들의 방송은 인터넷상에서
큰 화재를 불러 모았다. 한증막에 도착하자 그들은 건물의 앙상한 골격이 비치는 것을 보고 오싹함을 느꼈다. 그래도 호기심에 이끌려 주위를 살피던 그들은 박영감이 숨을 거둔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방에 들어가서 캠코더를 설치하고 그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자정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한 학생이 중얼거렸다. 여기 너무 차가워졌어. 누가 보일러라도 켠 거 아니야? 그러자 다른 학생이 장난스레 대꾸했다. 박영감님이 우릴 반겨주시는 건가? 그때 카메라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자동으로 꺼져버렸다. 공포에 질린 학생들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그 순간 하나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한증막 창문 밖에 서 있는 박영감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던 것이다. 놀란 나머지 그들은 황급히 방을 나와 한증막을 뛰쳐나갔다. 하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상 현상이 시작되었다. 밖에 나와서도 그들은 창문과 구석에서 느껴지는 시선, 집요하게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에 시달렸다. 마을의 경계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드디어 그 기이한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음 날 마을 주민들에게 이 일을 전했지만 주민들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 오래된 원한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지. 라며 그들을 나무랐다. 학생들은 결국 마을을 떠났지만 그날 밤 경험한 공포는 평생 그들의 기억 속에 특별한 자취를 남겼다. 이후에도 한증막의 귀신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고 유리마을은 그러한 공포 이야기의 중심지로 남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계속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누군가는 겁에 질려 그곳을 피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모험을 찾아 떠났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유리 한증막의 박영감 이야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서리안이라는 오래된 민속 신앙이 있었다. 서리안은 사람들이 잊고 지낼 때쯤 나타나 그 마을의 불운을 초래한다는 전설의 존재였다. 전설에 따르면 서리안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는 바로 가을의 끝자락이었다. 이 시기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하며 서리안을 피하기 위해 해마다 정해진 의식을 거행했다. 이 마을에는 지영이라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을 떠나 조용한 이곳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지영은 마을의 전통이나 전설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지만 어느 날 밤 그녀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어떤 모호한 그림자가 숲 속으로 사라지는 걸 봤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이웃 할머니에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서리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이 전설 속 존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의미했다. 지영은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신들의 물건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불안해졌다. 어느 날 밤 지영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방 안에는 차가운 공기의 기운이 돌았고 문은 살며시 열려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날 밤은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고 돌아 누워 잠을 청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평소 지영이 특히 애착을 가지고 있던 목걸이가 사라져 있었다. 지영은 민속신앙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리안의 주목을 받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할머니에게 다시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마을 사람들은 긴 논의 끝에 그녀가 목걸이를 되찾고 싶으면 서리안과 직접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한 의식을 통해 밤이 가장 깊은 시각에 숲속 공터로 가게 되면 서리안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믿음직한 몇 명의 주민들과 함께 지영은 그날 밤 숲속 공터로 향했다. 초승달이 비치는 하늘 아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 속에서 지영은 마을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목걸이를 간절히 생각하며 서리안을 불렀다. 잠시 후 공터 위에 불가사의한 안개가 피어오르며 어둠 속에서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손과 발이 없는 흐릿한 형체였다.
지영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그 존재에게 말했다. 내 목걸이를 돌려줘. 그것은 나에게 아주 소중한 거야. 서리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오직 공기의 떨림만이 그녀에게 돌아올 뿐이었다. 그러나 지영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영의 간청은 마침내 서리안에게 닿았는지 그 흐릿한 형체는 서서히 사라졌다. 그리고 안개가 걷힐 무렵 그녀의 손에는 사라졌던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그 후로도 지영은 종종 꿈속에서 서리안과 비슷한 형체를 보곤 했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리안이 사람들의 소중한 것을 앗아감으로써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고 믿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신념을 존중했으며 그 해의 의식을 마친 후에는 더 이상 서리안으로 인해 사라지는 물건들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시간이 흘러 지영은 이 마을에서 노년의 삶을 마무리하며 서리안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주었다. 그 이야기 속에서는 두려움이 아닌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에서는 해마다 가을 끝자락의 특별한 의식을 통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곤 한다.